달그림 야담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재산과 권세로 이름 높던 유참판 댁이 있었습니다. 그의 슬하에는 3남 1녀가 있었는데 막내딸 유련은 총명하고 고왔으며 유참판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유련이 나비를 따라 정원을 거닐던 어느 날 낯선 거짓 차림의 노인이 대문 앞에 다가와 국어를 청했습니다. 유참판은 하인을 불러 명했습니다. 저 거렁뱅이를 당장 내쫓아라. 문전에 재기 끼면 집안 기운이 흐트러지는 법이다. 그러나 유련이 고개를 숙이며 나섰습니다. 아버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굶주림으로 떠는 저희를 외면하신다면 복이 우리 집을 피해 갈 것이옵니다. 유참판은 못 이기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유련아, 네가 그리 말하니 어쩌겠느냐. 쉰밥 한 그릇쯤은 괜찮겠지. 유련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그녀는 부엌으로 가 하인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따뜻한 국에 흰 쌀밥을 말아 내어드리거라. 춥고 배고픈 분이시니 정성껏 대접해야 한다. 잠시 뒤 거리는 김이 오르는 그릇을 받아들고 두 손을 모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아씨 얼굴에 복이 가득하십니다. 그러다 문득 유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될 팔자구먼. 혼례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도 없이 홀로 남을 것이야. 유참판의 안색이 급히 굳었습니다. 이 불경한 놈! 거지 주제에 분에 넘치는 밥 한 그릇을 받아놓고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염치도 모르는 놈 같으니 당장 썩 물러가라! 거리는 몸을 떨며 절을 하고 이내 허둥지둥 대문을 나섰습니다. 유련은 그 뒤를 바라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련의 혼기가 찾아 그 예언은 현실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 망언 하나로 누가 우리 집 문턱을 넘겠느냐. 유참판은 분통을 터뜨리며 자리를 박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넌 마을에 이름난 점술가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유참판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점술가는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잠시 유참판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련아 씨의 혼기가 다 차기 전에 총각 하나를 보쌈하여 은밀히 혼례를 치르시옵소서. 그자를 한 달간 집에 머물게 하면 아씨의 애군이 그에게로 옮겨갈 것이옵니다. 단, 이 일은 반드시 남몰래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군이 도리어 큰 화로 번질 것이니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날 밤 유참판은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장터를 뒤져 떠돌이 총각 하나를 물색하거라. 입이 가벼운 자는 이 일에 엮이지 않게 하라. 그의 눈빛에는 불길한 결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숨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유참파는 하인 둘을 불러 조용히 명했습니다. 장터 근처에 연고 없는 떠돌이 총각 하나 있다 하니 그 자를 보쌈해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해야 할 것이야. 하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날이 그건 사람을 납치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사온데요. 유참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내 명을 거역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두 하인은 겁에 질려 막걸리 한 사발씩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기운이라도 빌려야겠구먼. 그들은 휘청거리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떠돌이 총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주막에 자주 들른다더군. 그 노부부가 안쓰럽다며 그를 재워준답디다. 두 하인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초가 주막 안 등잔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자가 분명하겠지? 하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손님인 척 음식을 주문한 뒤 몰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잠들어 있었고 두 하인은 살금살금 다가가 포승줄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다! 순식간에 남자의 입을 막고 기절시켜 포대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유참판날이 명하신 대로 떠돌이 총각을 데려왔사옵니다. 유참판은 등불을 비춰 사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풍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눈매가 곧고 손끝엔 붓을 잡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놈들 제대로 알아보고 데려온 것이냐? 이자의 기쁨이 어찌 떠돌이 거지 같으냐? 그때 포박된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누가 감히 날 이리 끌고 온 것이오? 하인들이 기겁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인들이 보쌈해온 사내는 떠돌이 총각이 아닌 선비 이연우였습니다. 유참파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정하게 절대 해치려는 뜻은 없소. 자초지종을 들으면 이해하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다만 내 딸의 애군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요. 그대에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요. 딸과 약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한 달만 머물다 떠나면 돼요. 지내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리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를 터이니 그대가 이리 보쌈당한 일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요. 이연우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내가 이리 끌려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선 아니 되오. 유참파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하리다. 비밀은 끝까지 지키겠소. 유참파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리도 순순히 수긍하다니 의아한 일이로다. 허나 일이 순조로우니 복이라 해야겠지. 유참파는 서둘러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라 해도 격식만 갖춘 허울뿐인 예식이었습니다. 유려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게 하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연우는 고개를 돌린 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나는 아무런 연이 없소. 한 달만 조용히 지내다 떠날 것이니 염려 마시오. 그의 말은 매서웠으나 어딘가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려는 새벽같이 일어나 연우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옷가지도 정리하고 잠자리도 손수 펴두며 말없이 그를 보살폈습니다. 며칠 뒤 유려는 연우의 방을 정리하러 문 앞에 섰습니다. 날이 계신지요? 방을 정리하려 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하인과 함께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흩어진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장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등 무어 객심 여상 찬 등불 아래 말이 없도다. 나그네의 마음 서리 내리듯 얼었도다. 유려는 그 글을 읽고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유려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들어 그 옆에 글을 더했습니다. 상심화미사 등하원안 설이 깊어도 꽃은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등불 아래서 부디 마음 편히 쉬시옵소서. 그리고는 조용히 붓을 내려두고 방을 나섰습니다. 잠시 뒤 방으로 돌아온 이연우는 책상 위에 남겨진 글귀를 보고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려 깊고 총명한 여인이로구나. 이 글을 보고 있자니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하도다. 그는 새 종이를 꺼내어 붓을 들어 화답시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그 글귀를 발견한 유려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 대신 시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글귀 속에 마음이 피어나고 서리 같은 거리감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연우의 방을 정리하려 방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낯선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고 순간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찬판이 김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에게 가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면제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일이 관아에 알려진다면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서를 소매 속에 숨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걸 태워버려야 하나? 아니면 확인을 해야 하나? 하지만 나리께서는 어찌 이런 문서를 가지고 계신단 말인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다음 날 새벽 유려는 단정히 머리를 싸매고 문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아버지의 소유지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도착한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백성들이 땀과 먼지에 절어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독하는 사내들이 채찍을 들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린 얼굴로 삽을 쥐고 힘없이 땅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유려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보아하니 이 땅의 소장농이 아니신 듯한데 어찌 이곳에서 일을 하시옵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 앞으로 군역세를 내라 하지 않소. 내지 않으면 노쇠하신 아버지를 잡아가겠다기에 대신 이 밭에서 일하면 면해준다 하여 나왔지요. 유려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유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려 이현우의 방으로 들었습니다. 하인과 함께 상을 올리고 나가려던 찰나 이현우가 하인을 물리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잠시 기다리시오. 유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혹시 낮에 내 방에서 어떤 서류를 보지 않았소? 유려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저 방을 정리하러 들었을 뿐 책상 위의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현우의 눈매가 가늘게 빛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라. 내가 책상 위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소. 순간 유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서로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사오나 부디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이현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소? 그 문서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것이오. 그런데 그걸 없던 일로 하자니. 그대는 이 나라의 백성을 뭘로 보는 것이오? 그의 손이 유련의 손목을 거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유련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제발 손을 놓아주시옵소서. 이현우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하오. 유련은 눈가를 적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대체 누구시옵니까? 이런 문서를 가지고 계신 걸 보니 혹 암행어사이신지요? 이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이현우는 낮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고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러 내려온 밀사요. 이 고을 사또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소. 가짜 세금을 걷어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했다는 증자인 거짓 장부를 막 손에 넣고 도망치던 중이었소. 사또의 눈을 피해 겨우 주막에 몸을 숨겼는데 그날 밤 유참판의 하인들이 나를 보쌈해온 것이오. 유련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한 일이라 여겼소. 그러나 이 집에 숨어 있는 동안이라면 사또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이리 머물게 된 것이오. 그는 눈을 들어 유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나도 그대의 부친을 고발하면 그대가 어떤 고통을 겪을지 알고 있소. 허나 지금도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소. 유련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그 문서에 적힌 땅으로 다녀왔사옵니다. 백성들이 땀을 흘리며 굶주린 채 일하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겐 한없이 다정한 분이시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사옵니다. 제가 나리를 돕겠사옵니다. 이연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깊은 슬픔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낭자, 그대의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내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소. 이 일로 그대의 집안이 죄를 받게 되겠지만 그대만큼은 반드시 내가 구해낼 것이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한 채 흐느끼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저녁 김사또가 유참판 댁을 찾았습니다. 겉으론 웃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서로의 속내를 떠보는 듯 팽팽했습니다. 잠시 후 김사또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별채에서 은은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자기가 추적하던 남자 이연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사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자가 어찌 여기 있단 말인가? 그는 급히 마루로 돌아와 유참판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참판 영감, 저 별채에 묵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참판은 순간 당황하여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별채라니, 그곳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사또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면 제가 직접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사또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별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이연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이놈! 영모의 죄를 짓고 감히 여기에 숨었느냐? 사또는 이연우의 팔을 비틀어 결박하였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 나와본 유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의 하인들이 이연우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련은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별채로 달려가 그동안 이연우와 함께 모은 장부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문간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며칠 뒤 이연우는 옥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자 간수에게 몰래 돈을 건네고 이연우를 찾아갔습니다. 감옥의 나무살 틈으로 마주한 연우의 얼굴은 초췌하였으나 그는 굳은 의지로 유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암행어 사다리와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니 어사께서는 이틀 뒤 밤 남쪽 언덕 중턱의 버려진 초가로 오실 것이오. 그곳은 미리 약속해둔 자리이니 낭자는 그리 가서 그 문서들을 어사께 전해주시오. 유련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반드시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이틀 뒤 유련은 달빛 아래 홀로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곳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오? 여길 어떻게 알고 왔소? 유련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유련이라 하옵니다. 이연우 나리의 부탁으로 왔사옵니다. 그녀는 품에서 문서들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나리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하신 증좌이옵니다. 남자는 문서를 살피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낭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유련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디
연우나리를 구해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 관아 정문으로 남루한 행색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문지기들이 그를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김사또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대낮부터 무슨 법석이냐? 그 남자가 고개를 들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 고을의 사또요? 김사또는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어허, 어디 무례한 자가 감히 고을 수령을 상대로 이런 언행을! 그때 남자가 소매 속에서 봉서와 마패를 꺼내들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친필 명령을 읽어내렸습니다. 잘 들으라.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다. 모두들 길을 비키지 못할까? 우레 같은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를 매섭게 노려보며 꾸짖었습니다. 이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가짜 세금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크도다. 암행어사는 미리 수집한 문서와 증좌를 내보이며 관아의 창고와 장부를 모조리 열어젖혔습니다. 천하에 이런 간악한 짓을 하고도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단 말이냐? 사또는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사또와 그 일당들을 모조리 압송하라. 이 일에 연루된 유참판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잠시 뒤 유참판이 관아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안색이 잿빛이 되어 애써 변명했습니다. 모든 일은 사또가 꾸민 것이옵니다. 소신은 단지 사또의 속임에 휘말렸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이미 모든 문서와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장부마다 참판의 인장이 찍혀있질 않느냐. 그 죄가 무겁고 탐욕이 깊으니 유참판은 유배형에 처한다. 유참판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가문은 관직과 땅을 몰수당하고 가족은 먼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옥에 갇혀 있던 이연우는 풀려나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어사나리, 유참판 댁의 여식 유련이라는 이는 어찌 되었사옵니까? 이번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여인이옵니다. 비록 유참판은 죄인이지만 그 여인만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암행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날 밤 나에게 문서를 건넨 자였단 말이냐. 공이 크다 하나 나라의 법이 엄중하니 그녀 또한 가족과 함께 유배를 떠난 뒤이다. 이연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을 추스른 뒤 그는 유련을 찾으려 수소문하였지만 그녀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연우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그를 아끼던 암행어사가 직접 불러 축하하였습니다. 이제 자네도 나라의 녹을 먹는 어엿한 관리가 되었구나. 내 자네에게 꼭 맞는 자리를 천거하였으니 그곳에 가서 백성들의 근심을 덜어주게. 연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뒤 그는 한적한 고을에 현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가 부임하자 백성들은 어진 사또가 오셨다며 기뻐하였습니다. 연우는 청렴하고 자애로운 정사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연우는 민심을 살피려 마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행인과 부딪혀 물을 쏟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참 조심 좀 하시오. 내 옷이 다 젖었지 않소? 정말 죄송합니다.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연우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 음성, 그 따스한 말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그토록 그립던 유련이 서 있었습니다. 유련 낭자! 연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련은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연우 나으리, 정말 나으리시옵니까?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리움에 북받쳐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대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를 지켜주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오. 유련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나리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원망은커녕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할 뿐이옵니다. 둘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연우는 유련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하였고 마을 전체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보쌈 당했던 선비와 참반댁의 딸로 만났던 두 사람. 잘못된 인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끝내 하늘이 맺어준 올바른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택한 마음을 하늘이 가상히 여긴 까닭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